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리고 영원한 것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공짜에 환장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말이죠. 그런데 요즘 들어 왠지 그 말이 마치 제 앞날에 대한 예언처럼 느껴지지 뭐예요. 그땐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 제 경우와 딱 맞아 떨어져 그런가 봐요. 누구나 불행한 미래를 꿈꾸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막연하나마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면서 희망을 품죠. 저도 그랬어요. 정확히 내 앞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암울하거나 불만에 가득 찰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적어도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모든 게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제 잘못이니 누굴 탓하겠어요. 저희 아빠는 혼외자로 태어나셔서 변변한 친인척도 없이 자랐어요. 친가에서는 아빠의 존재조차 부정했고 외가에서는 집안의 수치로 여겼거든요. 설상가상으로 친할머니마저 아빠가 대학에 들어가던 해 아빠가 수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준비해둔 대학 등록금을 들고 집을 나가셨어요. 그동안 키워준 대가로 생각하겠다는 뻔뻔한 내용의 쪽지를 남기고 말이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친할머니는 동네 전자대리점 사장이랑 눈이 맞아 야반도주를 한 거였어요. 사랑에 미치면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지 자식도 버린 채 말이에요. 그 일로 아빠는 대학 입학도 포기한 채 동네에서 환양년 자식이란 소리까지 듣고 살게 되었어요. 안 그래도 울고 싶은데 뺨까지 얻어맞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때 세상 어디에도 기댈 데 없던 아빠한테 손을 내밀어준 유일한 사람이 바로 저희 엄마였어요. 저희 엄마는 아빠랑 국민학교 동창으로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소꿉친구로 서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두 분은 서로를 짝사랑하고 있었다나 봐요. 그러니 엄마에겐 아빠의 불행이 그저 남의 집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죠. 저희 외가는 사업을 하는 집안이라 당시에도 꽤 잘 살았었대요. 집에 기사도 둘이나 두고 가정부도 두고 살 정도였으니까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돈도 잘 버셨지만 그렇게 번 돈으로 사회사업도 많이 하셨던 모양이에요. 정기적으로 고아원에 후원도 하시고 불우한 학생이 있으면 장학금도 보내주시곤 하셨대요. 엄마는 그런 외할아버지께 아빠의 딱한 처지를 말씀드렸고 그 덕분에 아빠는 외할아버지 도움으로 무사히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이 은혜는 잊지 않고 꼭 갚겠다는 아빠의 말에 외할아버지는 나는 자네 도움이 필요 없으니 나한테 은혜 갚을 생각 말고 나중에 돈 벌거든 지금 자네처럼 도움이 절실한 친구들 도와주게나.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친구들도 나중에 또 다른 어려운 이들을 도울 게 아닌가. 그렇게 이어지다 보면 자네도 나도 더 큰 보람을 느끼게 될 테고 말이야. 안 그런가? 그때 아빠는 외할아버지를 보면 그런 생각을 했대요. 자신도 외할아버지처럼 멋진 어른이 되어야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꼭 외할아버지께 은혜를 갚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날이 아빠의 예상보다 빨리 다가온 거예요. 아빠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외할아버지가 몇 년 뒤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거든요. 그러자 그동안 호시탐탐 회사를 노려왔던 외할아버지 의붓청재들이 회사 돈을 횡령하기 시작했고 그 바람에 하루아침에 회사가 휘청거리게 됐죠. 당시 군대를 다녀와 복학을 준비하던 아빠는 외할아버지 회사에 들어가 엉망진창이 돼 있던 회사를 되살렸어요. 납품업체를 찾아가 대금 입금 기일을 연장하고 거래처를 돌며 판초까지 도맡아 하셨거든요. 아빠가 대학 졸업도 포기하고 회사에 헌신한 덕분에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던 회사는 안정을 되찾아갔어요. 그리고 얼마 뒤 뇌졸중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던 외할아버지는
아빠한테 아내와 딸을 부탁한다는 유언을 남기시곤 세상을 떠나셨어요.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고 험한 세상에 내던져진 저희 엄마와 외할머니한테 아빠는 세상 누구보다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었어요. 엄마와 결혼을 한 아빠는 본격적으로 회사를 도맡아 경영하게 되었고 이후 회사는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회사 돈에 손을 댔던 외할아버지의 의붓 형제들도 수소문에 찾아내서 죗값을 치르게 했죠. 의붓 형제들의 가족이 집에 찾아와 제발 도와달라고 애원했지만 아빠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도움은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지 당신들처럼 자기 배 더 불리느라 남의 재산에 손대는 인간들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댁으로 돌아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궁리나 하세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땐 정말 경찰을 부를 겁니다. 아셨어요? 단호한 아빠의 말에 그 후로는 집으로 찾아오지 않았다더군요. 아빠는 불우한 가정사를 가진 자신을 마치 친아들처럼 받아준 외할머니를 친부모처럼 극진히 보살폈어요. 외할머니도 그런 저희 아빠한테 늘 아들이라고 부르셨어요. 밖에 나가실 때도 늘 저희 아빠 손을 꼭 잡고 다니셨고요. 두 분 사이는 딸인 엄마가 샘을 낼 정도였죠. 외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을 때도 아빠는 마치 부모 잃은 자식처럼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툭하면 늦은 밤 외할머니 방에 몰래 들어가 눈시울을 붉히고 나올 정도로 말이에요. 전생에 친부모 자식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을 정도였죠. 그런 아빠를 보고 자라서 그런가 저도 결혼해서 모녀 같은 고부를 살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어요. 처음 인사를 드리러 시댁을 찾았을 때만 해도 그렇게 될 줄 알았죠. 남편과는 7년 연애를 했던 탓에 그간 직접 얼굴을 뵙지는 못했어도 명절이며 생신 때 남편 손에 선물을 들려 보냈었는데 그때마다 어머님이 전화를 해주셨었거든요. 상냥한 목소리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선물을 들고 찍은 사진까지 보내주시곤 했어요. 제가 사들인 봄 점퍼를 입고 산악회 회원들과 등산을 갔더니 다들 어디서 샀냐고 물으며 엄청 부러워하더라는 얘기도 전해주셨죠. 예지야, 난 네가 정말 마음에 든다. 어쩜 이렇게 내 맘에 쏙 드는 아이가 내 아들 여자친구가 됐을까? 예, 너희 절대 헤어지면 안 된다. 둘이 결혼해서 내 며느리로 와야 해. 내가 딸처럼 보살펴줄게. 알았지? 주변에 보면 남자친구 엄마들이 마치 벌써 시어머니라도 된 것처럼 트집과 아들 가진 유세를 떤다고 하던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 반대였어요. 가끔 제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하시곤 밥은 먹었는지 날이 더운데 지치진 않았는지 세심하게 챙겨주셨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연애를 하는 내내 저는 결혼에 대한 부담이 덜했어요. 그건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 준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혼수며 예단 등 무엇 하나도 정도에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님 역시 점잖은 분이라서 늘 지그시 미소만 지을 뿐이셨죠. 이런 저를 보고 회사 동료들은 저처럼 결혼 쉽게 하는 사람은 지금껏 한 번도 못 봤다며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예단비도 안 받으시겠대? 혼수도 필요 없대고? 이 대리는 정말 복 터졌다. 남편도 사람이 그렇게 좋다더니 시부모님도 완전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시네. 우리 시댁이랑은 완전 하늘과 땅 차이야. 부럽다. 그렇게 주변의 부러움을 사며 결혼에 꼴이 난 저는 꿈같은 신혼을 꿈꿨지만 실상은 그 반대였어요. 물론 저를 딸처럼 보살펴 주시겠다던 시어머니의 말씀은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라는 게 어떤 딸을 의미하느냐가 문제였죠. 시어머니가 생각한 딸의 의미는 바로 6, 70년대 살림 미천으로 취급받던 신데렐라 같은 딸이었던 거예요. 말로만 우리 딸 하셨지 온갖 힘든 일은 다 저한테 떠미셨거든요. 그러면서도 당신의 친딸인 시누이한테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어요. 얘 좀 봐. 네가 왜 설거지를 해? 시집가면 주구장창할 텐데. 예지야,
와서 설거지 좀 해라. 딸, 이런 건 엄마가 말 안 해도 책가닥 와서 했어야지. 엄마가 꼭 시켜야 움직이니. 어쩜 이렇게 당당하신지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였어요. 거기다 늘 과묵하시기만 하시던 시아버지도 한몫하시더라고요. 제가 시댁에 방문할 때면 슬그머니 다가오셔선 카탈로그를 보여주세요. 이를테면 이런 식이었어요. 아가, 이 골프화가 좋은 거냐? 친구 녀석들이 다들 이걸 신더라. 처음엔 그게 무슨 의미를 내포한 질문인지 몰라서 곧이곧대로 대답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찬바람이 쌩쌩 나도록 제게 차갑게 대하시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대뜸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그 골프화 갖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 사드린다고 했어? 아니, 난 그런 의미로 물으신 건지 몰라서 그냥 좋은 골프화 같다고 했지. 속으로 나 많이 욕하셨겠다. 그날 이후 저는 아버님이 카탈로그를 내미시거나 홈쇼핑 방송을 진지하게 보고 계시면 바로 사다 드리곤 했어요. 안 그랬다간 시베리아 벌판에 부는 바람처럼 매섭게 구실 테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어찌나 무력이 심하신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직장인 월급이 뻔한데 매번 원하시는 것들이 3, 40만 원은 기본이고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제 지갑 생각은 안 하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걸 미안함도 없이 마냥 고르시는 거였죠. 제가 현금 지급기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차라리 일 부려먹는 시어머니가 양반인 셈이었어요. 그래서 매번 이러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정중히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아직은 제가 이런 걸 선뜻 사드릴 만큼 월급이 많지 않아요. 지난번에 사드린 아버님 코트도 아직 할부가 많이 남아있는걸요. 죄송하지만 이건 다음에 사드릴게요. 그리고요, 아버님,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사실 저 좀 버거워요. 저희 월급으로 아파트 대출 이자에 생활비, 공과금이랑 보험비 내고 나면 여윳돈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 매번 아버님 선물을 사드리려니 늘 적자 상태예요. 그러니 야속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사정도 헤아려 주세요. 전 정말 어렵게 말을 꺼냈던 건데 아버님은 제 말이 고깝게 들렸나 봐요.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누가 너더러 사달라 그러든? 남들이 들으면 내가 며느리 주머니나 터는 시답잖은 놈인 줄 알겠구나. 사주기 싫으면 안 사주면 그만이지. 네 손으로 사들고 와선 왜 내 탓을 해? 이쁘다 봐줬더니 아주 시애비 상투까지 틀어잡겠다. 그래, 앞으론 너한테 구걸 안 할 테니 그간 사온 거 다 가져가라. 필요 없다. 그러고는 휑하니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돼서도 안방에서 안 나오시는 바람에 저는 시어머니랑 시누이한테 한 소리 들어야 했죠. 속 좁고 꽁한 시아버지와 여우처럼 살랑거리며 사람 부리는 시어머니, 거기다 시부모님과 제 사이에서 말 옮기며 싸움을 붙이는 시누이까지 기막힌 3종 세트로 제 숨통을 쥐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시누이가 어찌나 손버릇이 나쁜지 저희 집에 들락거리며 제 반지며 귀걸이, 옷가지 등을 훔쳐가지 뭐해요. 심지어 남편한테 선물 받은 속옷까지 말도 없이 들고 갔더라고요. 그래놓고 끝까지 자기가 안 그랬다고 우겨대는데 정말 한 대 치고 싶더군요. 아가씨, 지금 속에 입고 있는 그 속옷 내 거 맞잖아요. 속일 걸 속여야죠. 언니, 정말 웃기네요. 이거 내가 명동 백화점에 가서 직접 산 내 돈 내산이라고요. 똑같은 속옷이 어디 한둘이에요? 사람을 도둑으로 몰고 그래. 똑같은 속옷 널리고 널렸죠. 근데 그 속옷은 우리나라에 매장도 안 들어오고 수입도 안 하는 제품이라 죽었다 깨나도 백화점에서 못 사요. 그거 신혼여행 갔다가 스페인에서 그이가 사준 거니까요. 이래도 끝까지 오리발 내밀래요? 나도 아까워서 안 입고 놔둔 건데 그걸 가져가면 어떡하냐고요. 딴 것도 아니고 속옷을. 그제야 시누이는 망했다는 표정으로 인상을 팍 썼어요. 그때였죠. 아버님이 시누이 방으로 들어오셔선
대뜸 저한테 소리치시지 뭐예요. 그 잘난 속옷 하나 가지고 대단한 유세를 떠는구나. 그래, 얼마냐? 그 속옷값 내가 주마. 아무리 시누이가 철없는 짓을 했기로써니 그렇게 주잣도 잡는 게 말이 되냐? 어린 시누이가 가엾지도 않아. 하긴 너야 시애비한테 옷 하나 사주고도 그렇게 생색을 내는 애니 놀랍지도 않다만 그래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니? 옛다, 이 돈 가지고 새로 사 입어라. 그리고는 제게 5만원짜리 한 장을 툭 던져주셨어요. 기가 막혀서 고작 5만원을 주면서 23만원짜리 세트를 사라고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한 집 안의 어른이 잘잘못을 따지기는커녕 저한테 서운한 게 있다고 도둑질을 한 딸을 감싸는 모습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결국 그 일로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처음으로 부부싸움을 했고 그때부터 시댁에 마음을 닫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떠나고 나니 시댁에 가는 게 그렇게 고역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시댁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나 보다 했죠. 그런데 얼마 뒤 속옷 사건 이후 소원해진 시댁과의 사이에 제대로 불을 붙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저희 친정 아빠 칠순을 맞아 부모님을 모시고 감으로 칠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가 같이 가자고 그러시지 뭐예요. 그간 사돈댁에 신세도 많이 줬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야 있니? 여행은 여럿이 가야 좋으니까 내가 사돈어른께 여쭤봐라. 사돈지간이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사이 아니니? 이런 경사스런 날에 같이 축하해드려야지. 원래 좋은 일엔 사람이 북적북적 해야 하는 법이다. 네 아버님 장수를 비는 의미에서 말이다. 그러니 불편 다 생각 말아라. 처음엔 거길 왜 따라가려고 그러나 이해가 안 됐는데 말씀을 들어보니 꼭 나쁜 것만은 아니겠더라고요. 칠순엔 다들 모여 잔치를 하는데 아빠가 한사코 거절을 하셔서 가족 여행으로 바꾼 거였으니까요. 딸 부부랑만 가는 것보다 연배가 비슷한 분들도 함께 가시면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수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괌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시부모님과 시누이까지 세 사람이 더 가게 되니 항공료며 호텔비까지 배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시댁 식구들 경비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물었더니 걱정 마. 엄마가 우리 식구들 거는 우리 집에서 낸다고 했어. 일단 당신 카드로 긁고 나중에 총 경비 정산해서 엄마한테 받자. 그게 일 처리하기도 편할 것 같아서 저도 그러기로 했어요. 한동안 서먹서먹했던 사이였지만 그래도 저희 아빠를 위해 일정까지 맞춰서 여행을 와주신 게 고마워서 그런가 아니면 날씨랑 바다가 좋아 그런가 저도 마음이 전보다는 많이 풀리더라고요. 그렇게 4박 5일간 온 가족이 모여 즐겁게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약간의 문제가 생겼지 뭐예요. 저희가 공항에 올 때 친정 부모님을 태우고 왔었거든요. 시댁 식구들은 집 앞에 공항 리무진 정류장이 있어서 버스를 타고 왔고요. 다들 피곤하긴 매일반인데 이번에도 저희 부모님만 차에 태워 모셔다 드리는 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나 했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우린 여기서 공항버스 타면 되니까 니들은 사돈어른 모셔다 드려라. 근데 이걸 어쩌니? 해외여행 간다고 집에 지갑을 두고 와서 현금이 하나도 없네? 아가, 혹시 현금 있으면 다오. 리무진 버스 요금이 없구나.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저한테 받은 5만원으로 리무진 버스를 타고 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께 고맙단 생각을 했더랬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정작 여행에서 돌아오고 나니 어머님이 여행 경비를 주실 생각을 안 하는 거 있죠.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하실 뿐 좀처럼 돈을 줄 생각은 없는 것 같았어요. 여행 경비는 물론 괌 쇼핑몰에서 산 옷이며 화장품, 백과 지갑까지 전부 제 카드로 지불했는데 말이죠. 한두 푼도 아니고 1,000만 원에 달하는 큰돈이라 저희 가게에 엄청 큰 타격이 있는데 말이에요.
남편은 그저 기다리면 어련히 알아서 주겠냐며 먼 산 보듯 하고 있으니 제가 나설 수밖에요. 그래서 퇴근길에 시댁에 들렀는데 마침 시댁 식구들이 저녁을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번호키 누르는 소리를 못 들었는지 식탁에 둘러앉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이 가관이었어요. 엄마, 새언니가 여행비 달라고 안 그래? 쇼핑몰에서 산 거랑 면세점에서 쓴 돈만 해도 장난 아닐 텐데? 안 그래도 석훈이한테 닥달을 하는 모양이더라. 지가 그래 봤자지. 내가 애초에 그 돈 줄 거면 괌에는 뭐하러 따라갔겠니? 공짜 여행 한번 해보려고 지 친정 스케줄에 맞춰 시간까지 뺏어간 건데 나라고 그 늙은이들 뒤치다꺼리하며 따라가고 싶었는 줄 알아? 잘 보여 나야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그랬던 거지. 나 같으면 따라와준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아울렛에서 명품 백이라도 하나 사줄 줄 알았구만. 할망구가 꼴랑 립스틱 하나 사주더라. 하여간 있는 것들이 더하다고 내가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 그리고 돈도 많은 집에서 여행 경비 좀 내면 어때? 얼마나 한다고? 어차피 지 아빠 죽으면 우리 아들 석훈이한테 물려줄 재산인데 기집애가 있는 집에서 자랐으면 돈도 시원하게 쓸 줄 알아야지. 돈 몇 푼에 그렇게 열을 내고 그런다니. 안 그래요 여보? 그러길래 내가 뭐라 그랬어. 애들 결혼할 때 예단비 좀 톡톡히 받자고 했잖아. 언제 받을지 모를 유산 때문에 사돈한테 잘 보여야 한다고 참자더니 우리 손에 들어온 게 뭐냐고. 기껏해야 구두랑 티셔츠 쪼가리 맨날 사달라고 해봐야 그거 얼마나 되겠냐고. 막말로 사돈보다 내가 먼저 죽으면 억울해서 어떡해. 남들은 부자 사돈 뒀다고 다들 한턱 쏘라고 하는데 받은 게 있어야 쏘지. 내가 하도 우라가 치밀어서 일부러 카달로그 들이밀며 압박 좀 했더니 파르르 해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말이야. 그래서야 그 집 재산 우리 석훈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럼 안 되지. 오빠가 나 결혼할 때 연예인들 하는 땡땡 호텔에서 베라왕 드레스 입고 근사하게 해준댔는데 그러지 말고 새언니 좀 꼬셔서 그 집 유산 미리 좀 받아오라 그러면 안 될까? 앞으로 4년 뒤면 나도 결혼할지 모르는데 그 전에 사돈이 죽긴 하겠냐고. 이번에 보니까 아빠보다 쌩쌩하던데? 엄마, 어디 용한 무당 없나? 드라마에서 보니까 지푸라기 인형에 칼 꽂고 그러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그러던데 그런 거라도 해보면 안 될까? 아유, 그런 건 드라마니까 그렇지. 실제로 그런 게 있으면 세상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겠니? 길거리에 툭 하면 쓰러져 죽는 사람들 투성일 텐데. 여보, 우리 딸은 드라마를 너무 봐서 탈이라니까요. 애니까 그렇지. 그나저나 며느리가 돈 달라고 찾아오면 어떻게 모면하나? 건수가 있어야 화를 내도 화를 내지. 그렇다고 명색이 시아버지가 며느리 앞에서 돈 때문에 고개 숙이는 것도 그렇고. 아, 돌아오는 내 생일이 주민등록상으로 환갑이네. 왜 우리 친정아버지가 출생신고를 늦게 해서 내가 호적에 2살 어리게 올라갔잖아요. 이참에 내 환갑잔치 한 번 더 하지 뭐. 시엠이 환갑인데 지가 돈 내놓으란 소리 차마 못할 거 아니에요. 운 좋으면 걔네 집에서 선물도 좀 보내줄지 모르고. 잘 됐네. 안 그래도 내 환갑 때 잔치도 안 하고 끝낸 게 억울했는데 며느리 들인 참에 제대로 벗겨 먹어야겠다. 보자. 환갑잔치를 어디서 하나? 기왕이면 호텔에서 하면 좋겠는데. 순간 다리에 힘이 쫙 풀리더라고요. 처음부터 저를 이 집에 들인 것도 다 우리 아빠 재산 때문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남의 돈 뺏어 쓰려고 멀쩡한 우리 아빠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꼴을 보니 인간 같지도 않았어요. 생각 같아선 당장 뛰어들어가 저것들 머리채를 휘어잡고 한바탕 하고 싶은 심정뿐이었죠. 그런데 기분대로 했다간 제대로 된 복수는커녕 오히려 나한테 손해만 될 것 같아서 주먹을 움켜쥐고 꾹 참고 나왔어요. 시댁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남들 먹고 사는 정도는 사는 집인데도 그깟 돈 몇 푼에 눈이 멀어서 인간 이길 포기한 짓거리를 하다니. 그동안 저런 인간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 노력을 하고 살았던 걸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
복수의 칼을 갈며 어떻게 저것들을 뭉개버릴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늘이 도왔는지 생각보다 그날이 빨리 다가왔지 뭐예요. 디데이는 바로 시어머니 환갑 잔칫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일찌감치 저한테 전화해 자신의 환갑이 임박했음을 알렸고 몇 군데 장소를 불러주며 자신은 거기서 환갑잔치를 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날 손님들 답례품도 알려주며 미리 준비를 하라고 했고요. 시어머니가 불러준 것들과 시누이가 추가로 작성해 메일로 보내준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한 저는 모든 걸 남편의 카드로 긁었어요. 자기야, 이게 다 얼마야? 그리고 자기 카드가 내 거보다 한도가 큰데 왜 내 카드로 했어? 내 거론 당신 가족들 괌 여행 경비 긁었잖아. 한도가 얼마 안 남아서 어쩔 수 없었어. 어머님한테 여행 경비 받으면 바로 돈 줄게. 그러자 남편 표정이 살짝 일그러지더라고요. 못 받을 돈이란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지 말고 자기야. 아직 결제 안 한 거는 자기 카드로 좀 하자. 나 이번 달에 카드 쓸 일이 좀 있거든. 자기 카드 많잖아. 정 안 되겠으면 장모님께 부탁해서 돈 좀 빌리는 건 어때? 우리 집에서 여행 경비 받으면 바로 드린다고 하고 말이야. 아주 그 집 구석 씨가 아니랄까봐 하는 짓거리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환갑 잔칫날이 됐어요.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가던 순간 남편이 잔뜩 화가 나선 저를 불렀어요. 휴대폰으로 거액의 카드 결제 문자가 연달아 도착했다는 게 이유였죠. 내가 말했잖아. 내 카드 쓰지 말라고. 도대체 이게 얼마야? 게다가 카드론까지 받았어? 그럼 어떡해. 업체에서 시 끝나기 전에 결제부터 해달라는데 현금으로 하면 할인이 많이 된다고 그래서 카드론 좀 받았지. 어차피 곧 어머님이 돈 주실 테니까 그걸로 바로 막으면 되잖아. 언제 줄 줄 알고. 그러니까 내가 장모님한테 빌리라고 했잖아. 카드론 이자가 얼만 줄 알아? 사람이 어쩜 이렇게 생각이 짧아? 이자 나가는 거 아깝지도 않냐고. 아깝지. 그래서 네 카드로 한 거야. 왜? 내 카드로 쓸 땐 아무 말 안 터니 네 카드 쓰니까 아까워 죽겠냐? 그리고 네 엄마 환갑인데 왜 내 엄마 돈을 끌어오래? 너 정말 그 돈 갚을 생각은 있는 거니? 오늘 이 잔치 버리는데 얼마가 들었는지 알아? 그거 다 네 돈으로 해야 하는데 네가 감당은 할 수 있겠냐고. 어차피 갚을 생각 없으니까 우리 엄마 돈 빌려오라 그런 거 아니야. 괌 여행 경비 나한테 떠넘기려던 수작 이젠 우리 엄마한테까지 하려고? 에라이 그지 새끼야. 넌 근성부터가 글러먹었어. 아니 너뿐만 아니라 네 부모랑 동생도 똑같이 글러먹었다고. 우리 아빠 돈이 그렇게 탐이 나디? 그래서 멀쩡히 살아있는 우리 아빠 죽으라고 온 가족이 합심해 그 난리를 치는 거냐고. 저의 격양된 목소리에 잔치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그때였죠. 시어머니가 달려와 제 팔을 꼬집었어요. 너 미쳤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손님들 모아놓고 부부싸움하는 거 생중계할 생각이야? 시애미 잔치상을 엎어도 유분수지? 당장 그만 안 둬!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잔치요? 며느리 돈 뜯어먹으려고 억지로 만든 가짜 잔치요? 그딴 건 해서 뭐해요? 그닥 잘 살아온 인생 아니면서 뭘 잔치까지 여냐고요. 그저 사람들이 내는 축의금이 탐나 그러는 거 아닌가요? 며느리 돈으로 잔치 벌리고 손님들한테 받은 돈 챙기려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어쩌죠 어머님? 오늘 잔치는 죄다 어머니 아들 카드로 준비한 건데요. 아, 그리고 이거 받으세요. 저는 하얀 돈봉투를 내밀었어요. 두둑한 돈봉투를 보자 시어머니는 일순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아니, 이런 걸 준비했으면 조용히 줄 일이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주고 그러니. 암튼 잘 받으마. 근데 왜 이리 가벼워? 시어머니는 봉투를 열어보았어요. 좀 더 무겁게 만들 걸 그랬나요? 제가 엑셀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만든 괌 여행 경비 및 쇼핑 요금 청구서예요. 어머님이 하도 돈을 안 갚으셔서 제가 소송 자료로 만든 건데 어머님도 하나 받아두시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 아빠 죽으라고 곡 안 해도 되실 거예요. 저 어머님 아들이랑 이혼할 거니까요. 혹시 어머님이 그 돈 안 갚으실까봐 이혼 서류 꾸밀 때
이 월급에 차압도 걸어두려고요. 내 돈은 소중하니까요. 참, 오늘 이 잔치는 어머님 아들의 돈으로 꾸민 돈잔치니까 마음껏 즐겨주세요. 그럼 벽에 똥 칠할 때까지 오래오래 사세요. 아, 아가씨는 조만간 경찰서에 가서 조사 좀 받아야 할 거예요. 내가 절도로 아가씨 신고했거든요. 그동안 내 보석함에서 훔쳐간 반지며 목걸이, 그리고 내 속옷까지 아가씨가 훔친 건 맞더라고요. 내가 아가씨 방에 들러 현장 사진 찍어서 경찰에 제출했으니까 괜히 발뺌할 생각 말고 순순히 부세요. 참, 선처는 없습니다. 죗값은 받아야 하잖아요. 그럼 즐거운 시간 되세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했어요. 얼마 뒤 시어머니는 여행 경비를 붙여줄 테니 자기 딸 좀 선처해달라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딱 잘라 거절했어요. 지푸라기 인형까지 써서 우리 아빠 죽으라고 하려던 그날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아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됐거든요. 남편은 자기 엄마 환갑잔치 하느라 긁은 카드 깎아 카드론 이자 때문에 난리더라고요. 환갑잔치가 환장잔치가 된 거죠. 거기다 제가 월급에 차압을 건 게 소문이 나는 바람에 망신도 톡톡히 당했고 말이죠. 이혼을 하며 통쾌한 복수를 했지만 부모님한텐 그저 못난 딸일 뿐이에요. 효도는 못할 망정 안 좋은 모습만 보이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모님께 효도하며 반성하고 살 생각이에요. 사람 보는 눈도 좀 기르고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사람 조심하시되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사연을 보내려고 지나간 세월들을 돌아보니 자꾸 눈물이 쏟아지네요. 저는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시골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성당에 딸려있는 보육원이어서 수녀님들이 저희를 돌봐주셨어요. 하고 싶은 것도 배우고 싶은 것도 많았던 저는 부모님 밑에서 공부하며 미술 같은 걸 배우는 친구들을 보며 항상 부러워하곤 했어요. 제가 뭐든 욕심 있고 배우고 싶어 하자 수녀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수정아,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봐. 여기서 따로 돈 들이지 않고 하고 싶은 게 있어? 수녀님, 그럼 저 요리 배우고 싶어요. 찌개나 밥도 좋고 빵도 좋고요. 내가 주방 담당 수녀님한테 말해놓을 테니까 다음 주부터 한번 해봐. 라고 하시며 제가 주방에서 요리를 배울 수 있게 해주셨어요. 물론 제 나이가 어려서 불을 써서 하는 건 못했고 과일이나 채소 씻는 걸 주로 했죠. 그래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잖아요. 어깨너머로 배우다 보니 여러 요리들을 저절로 익히게 됐고 중학교에 가서는 칼질도 하고 불을 써서 하는 요리도 조금씩 맡게 됐어요. 빵이나 쿠키도 곧잘 만들었지만 저는 한식을 만드는 게 더 좋았어요. 수정이는 요즘 애들 같지 않네? 원래 그 나이 때는 쿠키나 예쁜 빵 만드는 걸 더 좋아하잖아. 그러게요. 저는 김치찌개 끓이고 밥 짓는 게 모양 예쁜 디저트 만드는 것보다 더 재밌어요. 그럼 수정이는 나중에 한식 조리 자격증 따서 식당 사장님 하면 되겠다. 라는 수녀님 말씀이 제 마음에 콕 박혔어요. 그때부터 제 목표는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는 게 됐어요. 중고등학교 때도 그 목표는 변하지 않았죠. 사실 제가 공부를 잘하는 편도 아니었고 밀어줄 수 있는 부모님도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해볼 수 있는 일이기도 했어요. 19살이 돼서 보육원을 나오기 전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땄어요. 수녀님의 소개로 저는 작은 식당을 하는 할머니네에 갔어요. 1년간 제가 식당에 딸린 작은 방을 쓸 수 있게 해주기로 했거든요.
큰 공장이나 회사 기숙사들도 있지만 수정이는 한식 요리사가 되고 싶잖아. 공장에서는 그런 일을 못하니까 할머니네 가는 게 나을 거야. 넌 잘할 수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라며 수녀님은 마지막으로 저를 꼭 안아주셨고, 할머니는 성당을 다니는 분이라 수녀님과 잘 아는 사이라고 했어요. 그분은 10년 전에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고 혼자 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저한테 따뜻하게 잘해주셨어요. 할머니는 제게 매일 도시락도 2개씩 싸주셨어요. 이러지 않아도 돼요, 할머니. 정말 저 돈도 안 받고 여기서 살게 해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요. 기왕 사는데 밥 좀 싸주는 게 뭐 어떻다고. 내 집 내준 것도 아닌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줄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어. 나도 부모 없이 커서 이런 거 받아보고 싶었는데 넌 어떻겠니? 그냥 받아. 저는 할머니의 따뜻한 보살핌 덕에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한 회사 사내식당에 취직하게 됐어요. 할머니,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 졸업도 하고 취직도 잘 된 것 같아요. 자주 놀러 올게요. 건강하세요. 네가 잘했으니까 취직됐지. 내가 한 게 뭐 있어. 수고 많았어. 그리고 너무 자주 올 생각하지 말고 회사에 적응할 생각부터 해. 라며 끝까지 제 생각만 해주셨죠. 저는 주방에서 막내로 허드렛 일부터 시작했어요. 설거지하고 바닥 닦고 찬장들 닦는 것만 1달 넘게 했죠. 그래도 내 손으로 돈을 벌어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홀에 나가서 손님들이 식탁에 그냥 놓고 간 그릇들도 알아서 치우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쓰레기도 정리하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줌마 중 한 분이 저를 부르셨어요. 사장님 사모님과 임원 부인들이 1달에 한 번씩 노숙자들 줄 음식을 만들어서 봉사를 나가는데 거기 준비하는 걸 자기 대신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아줌마는 자기는 나이도 있어서 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매주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1달에 한 번이었으니까요. 1달에 1~2번 보육원에 가거나 할머니를 뵈러 가는 게 아니면 특별히 할 일도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됐다 싶었어요. 저는 당장 돌아오는 주말부터 노숙자 식사 준비를 돕게 됐어요. 저는 사모님들이 미리 해온 음식을 데우고 포장하는 일도 하고 거기서 직접 요리하는 걸 돕기도 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처음에는 1년만 하겠다던 그 일을 3년이 넘게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 사장님 사모님과 인사도 하게 됐고 어느 정도 안면을 튼 사이가 됐어요. 수정씨, 다음 주에 우리 집에서 모임이 있거든? 그때 좀 와줄 수 있어? 큰 모임은 아니라 우리 집 아줌마랑 해주면 되거든. 하며 하루 일당도 주신다고 했어요. 저는 월급 말고 다른 수입이 생기는 게 좋아서 바로 간다고 했죠. 모임은 사모님이 봉사활동하는 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분들 식사 자리였어요.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저를 눈여겨보더니 아가씨, 우리 언제 한번 만날 수 있을까? 나도 요리 좀 부탁하고 싶어서 그래. 근데 제가 원래는 직장이 있어서요. 오늘은 사모님 부탁받고 온 거예요. 나도 알지. 회사 끝나고는 어때? 일당 잘 챙겨줄게. 라길래 약속을 잡고 나갔어요. 그랬는데 엉뚱하게도 어떤 남자분이랑 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옆에는 남자 어머니도 있었어요. 내가 둘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소개시켜주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아가씨가 안 나올까봐 그랬어. 여기 사모님, 나랑 잘 아는 사이니까 신원보증은 걱정 안 해도 돼. 저는 그래도 제가 보육원 출신인 것도 걸렸고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게 불안했어요. 하지만 사모님도 남자도 허물 없이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아무도 없는 저는 그들과 가족이 되면 어떨까 하는 꿈을 꾸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남자가 저에게 청혼을 했어요. 수정 씨랑 같이 살면 참 재밌고 좋을 것 같아요. 저랑 결혼해 줄래요? 내가 잘할게요. 정말 저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도 괜찮겠어요?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것저것 따졌으면 수정씨 만났겠어요? 라는 말에 저는 결혼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결혼식 날에는 저를 1년간 돌봐주신 할머니가 혼주 자리에 앉아주셨어요. 할머니는 신혼여행 가는 제 손을 꼭 붙잡고 언제든 힘든 일이 생기면 꼭 와라. 알았지? 힘들 때 아니어도 갈 거예요. 여행 갔다 와서도 인사 갈게요. 라며 할머니를 안아드렸어요. 하지만 할머니에게 인사도 갈 수 없었고 한동안 만날 수도 없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제가 간 곳은 서울에서 좀 떨어진 지방도시였어요. 성태씨,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신혼집 서울 아니에요? 나 서울이라고 한 적 없는데. 나도 여기 오고 싶었던 거 아니야. 우리 식당 하나가 여기 있는데 엄마가 네가 꼭 필요하대서 여기로 왔지. 저는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집만 내려놓은 다음에 남편한테 떠밀려 식당에 갔어요. 시댁 식당은 꽤 규모가 컸는데 손님은 얼마 없었어요. 왔니? 그럼 주방에 들어가서 얼른 정리하고 일 시작해라. 어머니, 저희 이제 막 왔어요. 그리고 일이라뇨? 알고 있다. 니네 신혼여행에서 온 거. 여기 우리 식당이라는 얘긴 들었지? 네가 주방일 좀 해줘야겠다. 원래는 주방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 관두고는 다들 일을 못해서 엉망이 됐어. 뭘 멍하니 서 있어? 그만큼 놀다 왔으면 일 바로 시작해야지. 라며 어거지로 저를 주방에 밀어 넣었어요. 저는 그날 시어머니한테 휘둘려서 한 번 쉬지도 못하고 주방 일을 했어요. 남편한테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려고 했지만 집에 돌아가니 그 사람은 쿨쿨 자고 한 번 깨지도 않더라고요. 다음 날은 남편이 깨기도 전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얼른 안 나오고 뭐해? 네가 와서 재료도 받고 다 씻고 다듬어야지. 지금 게으름 피울 시간이 어딨니? 그렇게 안 봤는데 너 은근히 요령 부린다? 계속 몰아치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만 했고 남편은 그동안 식당에 코빼기 한 번 비치지 않았어요. 오후 3시 반이 돼서야 점심을 먹으며 한숨 돌리게 되자 저는 시어머니에게 설명을 해달라고 했어요. 성태가 말했지? 우리 식당이 요새 문제가 있다고. 나도 엉망이라고 했잖아. 네가 마침 한식 조리사 자격증도 있고 식당 일도 해본 경험이 있잖니. 네 손맛도 꽤 좋고. 그러니까 우리 식당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는 거지.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하려니까 좀 힘들어요. 그리고 제 월급은 어떻게 책정되는 건가요? 네가 가족없이 커서 정을 모르는구나.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 계산적으로 컸네. 이제 우린 가족이야. 가족이 뭐니? 함께 힘을 모아서 잘 사는 거, 뭐든 같이 하는 거, 그게 가족이야. 알겠어?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로 똘똘 뭉친 거야. 가족끼리 무슨 돈을 주고받니? 저는 우리가 가족이라는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이 사람들과 가족이 되고 싶다고 꿈꿨던 게 이렇게 이루어졌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예전보다 차가웠고 남편도 결혼 전과 정반대였어요.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 늦게 돌아올 때까지 어디서 뭘 하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일어날 때도 자고 있고 집에 들어와도 자고 있었으니까요. 어쩌다가 어디 갔다 저보다 늦는 날은 어김없이 술을 잔뜩 마시고 취해서 들어왔어요. 야, 네가 일 좀 할 줄 안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웃기지 마. 나 아니었으면 너 같은 고아 누가 쳐다나 받겠냐? 나니까 너하고 살아주는 거야. 라고 큰 소리로 술주정을 하다가 잠이 들곤 했죠. 시어머니는 매일 저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일만 많았어요. 가끔은 제가 식당 다른 직원하고 다를 게 뭐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다른 게 있긴 했는데 그 사람들은 월급을 받고 저는 안 받는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점점 입도 거칠어졌어요. 야,
넌 일을 그거밖에 못해? 내가 너 나이였으면 무생채쯤은 한 번에 2달 안은 했어. 무슨 애가 맨날 일을 해도 손이 느려. 야, 빨리빨리 못해. 이렇게 해서 손님 제대로 받겠어? 오늘도 반찬 모자라면 나 다 뒤집어 엎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하지만 밖에서는 세상에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었어요. 늘 고상하게 웃으면서 사람들을 반겼고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저를 소개해줬던 분과도 장애인 봉사하는 데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주방에서 일하는 것도 포장해서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희생정신이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주방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나요? 저렇게 하루 종일 나오지도 않고 일만 한다니까요. 아주 안쓰러워 죽겠어요. 그러다가 손님들만 가면 태도가 싹 바뀌었죠. 걸리적거리지 말고 얼른 일이나 해. 너 갈비찜이 그게 뭐냐? 나 사람들한테 욕먹이라고 작정한 거지? 저게 지능적으로 사람 괴롭혀 아주! 하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태도에 그동안 저한테 가족이니 뭐니 말했던 게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그곳을 떠나는 것도 두려웠고요. 가족을 갖고 싶었던 저는 혹시 내가 이기적이어서 그걸 깨는 거면 어쩌나 걱정이 됐거든요. 그럴 만큼 저는 시어머니에게 세뇌가 됐던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람은 완전히 시어머니 꼭두각시라서 자기 의지라는 게 없었거든요. 넌 어디 가서 굳은 일하고 그러지 마. 그러는 거 아니야. 넌 우리가 벌어다 주는 걸로 편하게 살아. 내 아들이니까 그래도 돼. 남편은 또 하라는 대로만 했고요. 저는 그렇게 2년을 식당 주방에 갇혀서 일만 하며 살았어요. 정말 도망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가족을 잃기 싫어서 참았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둘이서만 서울에 가서 며칠씩 있기도 했고 시어머니는 친구들과 여행도 자주 갔어요. 남편은 친구들 만나며 돈을 펑펑 썼고요. 저는 아이가 생기면 시어머니랑 남편도 달라질 거라는 희망도 가져봤죠. 하지만 제가 오기 전부터 있던 주방 아줌마 말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세댁, 사장님 아들 아이 못 갖는 건 알고 결혼한 거야.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알고 결혼한 건데 어쩌다 이런 집에 왔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 길로 식당을 나와서 집에 가서 제 옷까지만 챙겨서 나와버렸어요. 마침 시어머니는 여행 중이었고 남편은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 있었어요. 고속버스를 타고 무작정 발길 닿는 데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곳이 저를 받아줬던 할머니네더라고요. 아니, 수정이 너 어떻게 왔어? 남편은 같이 안 왔어?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자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할머니는 저를 식당 안에 있는 방이 아닌 집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푸짐하게 밥상을 차려서 저를 먹이시고 일단 푹 자라며 따뜻한 이불을 펴주셨어요. 저는 2년 만에 다음날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부터 저는 할머니 식당 일을 도왔어요. 할머니는 어느 날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식당을 더 키워보고 싶어도 나이가 있어서 망설였는데 네가 날 도와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떠냐? 내일 좀 도와주지 않을래? 그럼요. 제가 할머니한테 힘이 될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절 다시 걷어주셨잖아요. 그런 말 마라. 내가 그랬잖아. 나도 부모 없었다고. 너 보면 예전 나 보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너무 정주지 말자고 생각했었는데 너는 그래도 될 것 같아. 나도 아들 잃고 외로운데 너무 선을 긋고 살았나 봐. 외로운 사람들끼리 같이 잘 살면 되는데. 할머니, 감사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할머니를 붙잡고 막 울었어요. 그동안 시댁에서 당했던 서름들이 한꺼번에 터졌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저를
호적에 손녀로 올려주셨고, 저와 할머니는 그날부터 정말 가족이 되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찾아왔을 때도 할머니가 저 대신 나서주셨어요. 이제 수정이 혼자 아닙니다. 고아 아니에요. 제 손녀 됐어요. 저는 우리 손녀 그렇게 부려먹기만 하는 집에 더는 못 두니까 내가 고소하기 전에 위자료나 내놓고 이혼 도장 찍으세요. 이봐요 할머니, 무슨 위자료? 우린 가족 사업한 거밖에 없어요. 무슨 증거 있어요? 도망간 건 할머니 손녀인지 고아인지 쟤잖아요. 아무튼 저희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혼하겠다는 거 뭐라 안 할 테니까 서로 다른 건 요구하지 말자고요. 라며 남편과 돌아갔어요. 제가 가져갔던 통장도 돌려받지 못했지만 그런 건 상관없었어요. 그 집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좋았거든요. 할머니는 대기업 근처의 먹자골목에 가게를 얻어서 수리를 하고 거기에 식당을 열었어요. 할머니는 생각보다 알부자여서 자금이 꽤 있는 상태시더라고요. 그동안 동네에서 하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였죠. 저는 정말 열심히 할머니를 도와서 식당 일을 했어요. 2년 동안 너무 힘들게 일을 해서 그런지 할머니라고 하는 건 정말 힘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저는 그때 여자 직장인들 입에 맞는 메뉴를 개발하는 데 힘을 썼어요. 매콤한 오징어 불고기나 치즈를 넣은 매운 요리 등을 만들었고 제 예상대로 젊은 여자 회사원들한테 반응이 좋았어요. 입소문을 듣고 온 손님들도 많이 늘었고 저녁에도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저희는 오징어 불고기를 하는 집과 닭 요리를 하는 가게를 따로 열기로 했어요. 전문적인 느낌을 주는 게 장사가 더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는 다른 동네에 가게 2개를 얻어 각각 문을 열었고 2 가게 다 말 그대로 대박이 났어요. 특히 닭 요리는 해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찾아와서 몇몇 분점을 내기도 했어요. 할머니는 이게 다 제 덕분이라며 고맙다고 하셨어요. 이거 다 수정이 네가 한 거야. 내가 너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가게를 몇 개씩 가진 사장이 될 수 있었겠니? 그러니까 닭찜집은 너 단독으로 사장해. 아니 할머니, 나야말로 할머니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해볼 생각을 했지. 나 지금 이대로 괜찮아. 이거 다 네가 개발한 메뉴잖아. 그러니까 네가 사장해도 돼. 할머니 말 들어. 저는 그렇게 독립적인 사장이 됐고 뭔가 이룬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행복했어요. 저는 그때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유가 생기니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기억을 더듬어서 예전에 회사에 있을 때도 한두 번 따라갔던 노숙자 봉사단체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옛날 사장님 사모님을 만났어요. 사모님은 저를 알아보시고 무척 반가워하셨어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훌륭하게 사장님이 됐구나. 대단하다 대단해. 수정씨 진짜 멋져. 그리고 저희 식당과 장애인 봉사단체 반찬 계약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규모가 커져서 우리가 만든 거 가지고는 되지도 않거든. 그래서 식당들하고 계약을 맺고 있어. 물론 음식값은 제대로 줄 거야. 나 그런 거 깎는 사람 아닌 거 알지? 그렇게 저는 사모님과 계약을 맺었고 다음번 장애인 봉사단체에 갈 때 직접 음식을 배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장애인 봉사단체에 가는 날이 됐어요. 저는 음식 트럭과 함께 약속 장소에 갔다가 익숙한 사람을 봤어요. 전 시어머니였죠. 예전에 절 그 집과 소개했던 아줌마가 장애인 봉사단체에서 시어머니를 만났다고 했어서 혹시 만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 여자는 사모님 옆에 딱 달라붙어서 아주 착한 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모님과 인사를 하자 전 시어머니는 얼굴이 파래져서 저를 쳐다봤어요.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성태가 결혼했다는 게 수정씨 아니었어? 내가 결혼식을 못 가봐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닌가? 네, 사모님, 저 맞아요. 제 전 시어머니였어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도 사모님도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아 끌며 저기에 여기서 이러지 말고 저쪽에서 나랑 얘기 좀 하자. 얘기를 하긴 무슨 얘기를 해요. 이거 놓으세요. 라며 손을 뿌리치자 시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사모님은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서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봤어요. 여기서는 아주 천사처럼 가면 쓰고 있나 봐요. 왜요? 저 주방에서 한 발짝도 못 나오게 하고 2년 동안 부려먹었던 것처럼 해보지 그래요? 내가 언제 또 그렇게 했어? 그때 우린 가족이었고 넌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지. 가족이요? 어떤 가족이 한 사람은 몸이 부서져라 일만 하고 다른 두 사람은 여기저기 놀러만 다녀요? 망할 뻔한 식당 살려놨더니 돈 쓰고 생색은 자기들이 다 내고 다니고 제가 가족이 어떤 건지 몰라서 월급을 달라고 했다고요? 가족끼리도 그렇게 하루도 휴일 없이 부려먹으면 돈 줘야 되는 거예요. 제 말에 사모님은 시어머니를 보는 표정이 험악하게 변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들 수군거렸죠. 시어머니는 쩔쩔매다가 결국 제 손을 잡고 빌기 시작했어요. 얘, 미안했다. 네가 좀 섭섭했나 본데 예전 일이잖아. 과거는 잊어야지. 언제까지 옛날 일 얘기할 거야? 좀 섭섭이요? 성태 씨가 아이 못 갖는 사람이라는 것도 속이고 저한테 말 안 했잖아요. 매일 저만 골 빠져라 일하고 두 사람은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손님들 왔을 때만 저한테 상냥하고 다 돌아가면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런 걸 어떻게 좀 섭섭했다고 해요? 제가 완전히 속아서 고생했던 거죠. 제 말에 사모님은 기가 막히다는 듯이 그 자리에서 돌아섰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사모님을 잡고 사정했어요. 사모님,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오해예요. 저희 식당하고 사내식당 계약하기로 하신 거 해약하시면 안 돼요. 이건 와. 여태까지 가식 떨면서 날 속여?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알아? 당신처럼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야.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한테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수정아, 아니 양수정 사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저희 이거 해약되면 빚더미에 앉아요. 제발요. 제가 왜요? 저랑 댁이랑 무슨 사이라고요? 이렇게 된 거 다 자업자득 아닌가요? 라며 돌아섰죠. 그날 분위기는 엉망이 됐지만 저는 속이 다 후련했어요. 그 후에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몇 번이고 저와 할머니를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어요. 그러면서 자꾸 사모님한테 말을 잘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와 할머니는 더는 두 사람을 만나주지 않았고 그 사람들은 결국 직원들에게 밖으로 끌려나갔어요. 시어머니 식당은 회사 사내식당 음식을 못하게 됐고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가 식자재를 사고 직원을 채용했던 것 때문에 빚을 잔뜩 지고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도 두 사람이 하나도 불쌍하지 않았어요. 저를 속여서 식당에 발을 묶어놓고 가족이 없는 제 약점을 잡아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부려먹었던 걸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났거든요. 두 사람은 쫓기듯이 어디 먼 데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두 사람의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저는 몇 년 후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저와 남편과 딸아이가 장례식을 치렀죠. 지금도 할머니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것 빼고는 저희 가족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가게도 잘하고 있고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사랑으로 제 삶은 치유되었습니다. 저도 사람들을 치유해주며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살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큰 사랑은 작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되니까요. 여기까지가 제 얘기예요. 긴 얘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힘내시고 매일 건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어릴 때부터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혼자서도 곧잘 여러 가지를 해먹곤 했어요. 엄마와 아빠는 재래시장 안에서 식당을 하시느라 바쁘셨기 때문에 제가 뭘 하는지 신경 못 쓸 때가 많으셨어요. 하지만 밤에 오셔서 제가 해놓은 음식을 보고는 잘했다고 칭찬하셨죠. 원래 공부에는 흥미가 없어서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사람도 좋아하고 활발한 성격이라서 친구들도 많고 선생님들한테도 귀여움을 받았어요. 제가 만들어간 반찬들도 다들 좋아했죠. 어떤 애들은 제가 만들어 오는 음식을 기다리기도 했어요. 부모님은 저한테 공부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뭐든 좋아하는 걸 열심히 하면 먹고 살 길은 다 열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셨거든요.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잘하니까 부모님이 열심히 식당을 해서 저한테 물려줘야겠다고 농담도 하셨어요. 부모님은 장난일 때가 많았지만 저는 그 말씀을 반은 진담으로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서 처음 진로를 써서 내라고 할 때 식당 사장이라고 썼거든요. 담임선생님은 제가 공부할 마음이 없는 게 걱정돼서 부모님 면담까지 했어요. 엄마는 선생님을 만나고 와서 정말 식당을 할 거냐고 진지하게 물으셨어요. 엄마랑 아빠가 식당 열심히 키워서 나 물려준다고 했잖아. 조리사 돼서 식당 할 준비해야지. 이거 진짜 시장 안에 있는 식당 사장이 되겠다고? 너는 우리보다 나은 데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 엄마 아빠가 그런 말 한 건 네가 요리를 잘하니까 기특해서 해본 말이지. 이 험한 식당에서 일하라고 할 생각 없었어. 그러지 말고 호텔 조리학과라도 가. 더 좋은 식당에서 일하라고. 엄마 아빠 식당이 어때서 그래? 음식 맛있다고 다들 좋아하고 단골도 많잖아. 나는 엄마 아빠 식당이 제일 좋단 말이야. 부모님은 그런 제가 철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밤새 뭔가 이야기를 하셨어요. 은영이 너 정말 엄마 아빠 식당 물려받을 거야? 진심이야? 나중에 마음 변하는 거 아니고? 라는 엄마 말씀에 절대 안 변해. 엄마도 아빠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라고 했잖아. 나는 그러고 싶단 말이야. 라고 고집을 피웠어요. 그때 저는 진심이었거든요. 알았어. 대신 꼭 대학에 가야 돼. 엄마가 말한 것처럼 호텔 조리학과라도 가. 그러고 나면 네 생각 엄마 아빠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 저는 꼭 그러겠다고 약속했어요. 고등학교에서도 저는 제가 직접 반찬을 만들어서 도시락을 쌌고 반 친구들이랑 나눠 먹었어요. 친구들은 제 도시락이 먹고 싶어서 점심시간을 기다릴 정도였죠. 음식 덕분인지 몰라도 저는 반 아이들과 두루두루 잘 지냈어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도 대학 가는 건 포기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다들 제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하는 게 뿌듯했어요. 저는 부모님과 약속한 대로 전문대학 호텔 조리학과에 갔어요. 학교 공부는 실습과 이론도 있고 현장 견학도 있어서 흥미로운 게 많았어요. 저는 기본 칼질부터 다시 배우면서 나쁜 버릇들을 고치기 위해 노력했고 가정식이 아닌 약선 요리나 이태리 요리도 배울 수 있었죠. 저는 양식 조리사 자격증과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고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때도 부모님 식당에서 일하고 싶다는 제 생각은 변함이 없었어요. 격식을 갖추는 고급 요리보다 소박하고 친근한 음식이 더 좋았거든요. 부모님은 식당에 오기 전에 다른 데에서 먼저 일을 해보라고 하셨어요. 우리 식당이 작지만 이것도 경영이야. 그러니까 좀 큰 식당에서 직원으로 1년만이라도 일을 해봐.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부모님은 젊어서 식당을 시작하면서
아는 게 전혀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집 식당이 어려워서 엄마 아빠가 밥도 못 먹고 일하던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가르칠 수도 있지만 원래 지 자식은 직접 일을 가르치는 거 아니라더라. 너도 제대로 못 배울 것 같고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같은 생각이야.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여러 가지 배우고 와. 그러면 우리 식당에도 좋잖아. 저는 부모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정식 레스토랑에 원서를 내고 실습과 면접을 거쳐 직원으로 뽑혔어요. 처음 3개월은 인턴으로 일을 하고 그 후에 정식으로 채용된다는 계약이었어요. 인턴으로 일할 동안은 한 달은 설거지를 하고 한 달은 바닥 청소만 했어요. 원래 주방일이라는 게 어딜 가든 닦는 일부터 해야 됐기 때문에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했죠. 그렇게 2달이 지나자 주방장은 저한테 재료 준비와 함께 간단한 반찬 무침 같은 걸 해보라고 시켰어요. 내가 지은영 씨처럼 설거지도 바닥 닦는 것도 군말 없이 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 아무리 요리가 좋다고 들어오는 직원들도 꼭 불평을 하게 되어 있거든. 자기가 요리를 잘한다고 생각하면 더 그렇지. 근데 지은영 씨는 좀 다른 것 같아. 라며 저를 좋게 봐주셨어요. 같이 들어온 사람들 중에 저만 먼저 요리를 하게 되니까 시샘과 질투의 눈으로 쳐다보는 동료들도 있었어요. 일부러 바닥에 국물을 흘리고 저보고 조심성이 없다며 얼른 닦으라고 소리를 치는 선배도 있었죠. 저는 그런 거 전부 아무래도 좋았어요. 어차피 제 최종 목적지는 그 레스토랑이 아니라 부모님 식당으로 가는 거였으니까요. 엄마 아빠는 그 무렵 식당 내부 수리를 하느라 바빴어요. 옆에 가게가 장사가 안 돼서 나간 걸 계약해서 하나로 합치기로 했거든요. 그 사이 엄마는 새로운 메뉴를 생각하고 있었고 저도 같이 고민해보기로 했어요. 레스토랑이 끝나면 밤 늦은 시간이었고 출근도 일찍이어서 잠자는 시간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짬을 내서 열심히 레시피를 만들어 봤어요. 엄마는 제가 만든 레시피를 조금씩 변형해서 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떡만둣국과 순두부찌개를 새롭게 내놓기로 했어요. 저는 제가 식당의 보탬이 된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았죠. 부모님은 식당을 재오픈하고 저와 만든 메뉴를 선보였고 사람들 반응은 꽤 괜찮았어요. 그렇게 식당 일에 신경을 쓰다 보니 레스토랑에서 조금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만든 반찬이 간이 안 맞아서 주방장님한테 엄청 야단을 맞았죠.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어쨌든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한 것이니까요. 그렇다고는 해도 기분이 꿀꿀해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만나 술 한잔을 하며 회포를 풀었어요. 친구들은 대부분 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저한테 소개팅을 하지 않겠냐고 했어요. 내가 잘 아는 오빠인데 집안도 좋고 되게 어른스러워. 꼭 사귀지 않아도 오늘처럼 기분이 별로인 날 만나서 얘기도 하고 스트레스 풀면 좋잖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겠다고 했어요.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도 관심이 없었고 결혼은 더더욱 생각이 없었지만 만난다고 해서 다 결혼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 친구 말대로 편하게 만날 상대가 있는 것도 좋겠다 싶었죠. 저는 돌아오는 주말에 소개팅을 나갔어요. 남자는 들었던 대로 어른스러웠어요. 제가 하는 말도 잘 들어줬고 말수도 별로 없었어요. 저는 어딘가 고상한 그 사람에게 점점 끌렸고 남자도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했어요. 저희는 5개월 정도 만난 후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상견례 날 두 집안의 부모님이 처음 만났어요. 남자의 아버지는 대학 교수였고 어머니는 영문학을 전공했다더라고요. 부모님은 고상하고 지적인 남자 부모님을 보고 주눅이 드는 것 같아서 속이 상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셔서 아주 작은 식당을 크게 키우셨어요. 음식도 정말 잘하시고 정도 많아서 단골도 많고 주변에서도 다들 좋아하세요. 라는 저희 말에 남자 어머니가 피식 웃었어요. 저를 비웃는 것 같았는데 기분 탓이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건 진짜로 저희 집을 비웃는 거였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시어머니는 아침 저녁으로 저희 집을 드나들며 제가 하는 일들을 사사건건 간섭하셨거든요. 게다가 남편이 먹는 음식은 제가 만들지도 못하게 했어요. 네가 전문대에서 뭘 배웠고 한정식집에서 뭘 했든 간에 우리 준호 먹는 건 아직 손 못 댄다. 오늘부터 가기로 한 쿠킹 클래스 3개월 수료하고 그 선생님한테 인정받으면 그때는 만들어도 돼. 제가 하는 요리는 거친 음식들이라서 자기네 식구들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부모님 식당에 와서 밥도 먹었고 맛있다고 좋아했었거든요. 내가 준호를 워낙 어릴 때부터 음식에 까다롭게 키워서 재료도 최고급으로 썼어. 아무거나 먹으면 탈이 나. 꼭 그 궁중요리 선생님한테 검증을 받아야 내가 안심할 것 같다. 그때까지는 내가 와서 음식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라며 막무가내였어요. 저는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이 나빠서 남편한테 얘기했죠. 외갓집이 워낙 부자인데다가 엄마가 고급스럽게 커서 평범한 건 적응을 못하셔. 힘들겠지만 이해 좀 해줘. 나도 아무거나 잘 못 먹긴 해. 학교 다닐 때 애들하고 군것질도 잘 안 했어. 근데 당신 우리 집 식당에서 먹었을 때 맛있다고 했잖아. 밥도 2그릇이나 먹고 국물도 싹 다 먹고. 그건 당연히 예의상 그런 거지. 나 사실 그런 시장 음식 처음 먹어봤어. 어쩌다 먹어도 그 자리에서 먹은 적 없고 다 포장해서 갖다가 먹었지. 그래도 맛은 있었어. 라는데 뭔가 결혼을 잘못한 것 같다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원래 시댁이라는 데가 처음엔 다 어렵고 불편한 거니까 내가 적응을 잘 해보자고 마음 먹었어요. 하지만 꼭두 새벽부터 집에 들이닥치고 저녁에도 와서 잘 시간이 돼서야 가는 시어머니가 너무 불편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가져온 혼수 방석이랑 의자가 싸구려라며 본인 전용 방석하고 의자까지 가져왔어요. 조리기구야 제가 요리를 하는 사람이니까 잘 갖춰져 있어서 별말 안 했지만 가구부터 사소한 것까지 뭐든 다 마음에 안 든다며 타박하더라고요. 내가 네가 살림할 사람이니까 간섭 안 한다고는 했지만 이 정도로 후진 물건들을 해올 줄은 정말 몰랐다. 이래서 어느 정도 격이 맞는 집안하고 했어야 되는데 준호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어머니, 제가 해온 혼수도 다 백화점에서 산 거고 그 사람도 좋다고 한 거예요. 이것보다 얼마나 더 좋은 걸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못 배운 티를 이런 데서 내는구나. 어른이 말씀하시면 품격 있는 물건을 알아보는 안목을 키워야겠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답이니? 정말 상대를 못하겠네. 라더니 남편이 오자 눈물바람으로 저를 모함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런 취급을 당하려고 며느리를 본 거냐? 니들 사는 거니까 내가 최대한 간섭 안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말해주는 것도 저렇게 싫어하는 티를 내고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너 나와야 말 좀 듣는 척하고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이렇게는 안 할 거다. 당신 진짜 왜 그래? 엄마가 새벽부터 와서 밥하시고 저녁도 다 해주시는데 당신이 무슨 할 일이 있다고 엄마 말씀도 안 들어. 당장 잘못했다고 안 해?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언제 어머니 말씀을 안 들었어요. 어머니가 제가 해온 혼수를 너무 타박하시니까 저도 좋은 거 해왔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저거 봐. 지금도 또 저렇게 눈 동그랗게 뜨고 큰 소리로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 내가 정말 가슴이 떨려서 못 살겠어. 집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기운이 딸려서 집에 가면 끙끙 앓는데 공도 없이 이게 뭔지 모르겠다. 라는데 너무 억울했어요.
거기다 남편은 한술 더 떠서 사과하라고 하더니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못 배우면 순진하고 말도 잘 들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지 목소리도 높이고 댐비기까지 하네? 진짜 가짜라서? 남편은 저랑 결혼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다녀도 제가 찍소리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불길했던 예감이 맞은 것도 그렇고 남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날 밤 한숨도 못 자고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남편은 호텔에 가서 잔다고 집을 나갔고요. 정말 어이없는 이유로 시댁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게 억울했죠. 학교 다닐 때도 집이 식당을 한다거나 제가 공부를 잘 못한다고 저를 무시하는 애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대접은 정말 처음이라 충격이 컸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엄마가 남편이 좋아한다며 생선조림을 정성스럽게 해서 집에 보내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보고 뭐라고 할까봐 베란다 구석에 숨겨놨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찾아냈는지 보자마자 인상을 찡그리더니 이게 뭐니? 누가 이런 싸구려 음식을 집에 들이랬어? 내가 아무거나 먹는 건 이 집에서 허용 못한다고 했니 안 했니? 라며 전부 하수구에 쏟아붓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를 뒤로 확 밀어버렸어요. 그래, 니들이 얼마나 고상한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것들끼리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아봐. 이 천하의 몹쓸 것들아.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는 시어머니를 두고 집을 뛰쳐나왔어요. 제 일생의 자랑인 부모님 식당을 모욕하는 것도 엄마 음식을 쓰레기로 만드는 것도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자 눈이 돌더군요. 저는 친정에 가서 결국 사실대로 실토를 했고 엄마는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저를 달래줬어요. 그래, 살다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야. 이혼하는 거 흉도 아니야. 힘들 수는 있어도 실수를 바로잡는 게 나아. 괜찮아. 저와 엄마는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마침 부모님은 운영하던 식당의 분점을 시내에 낼 생각을 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제가 분점을 맡아서 하기로 했어요. 저는 남편과 이혼하기로 하고 짐을 모두 챙겨서 왔어요. 그리고 분점을 내는 데에만 열중했고요. 엄마한테 음식 조리법도 일일이 다 배우고 오픈 전날에는 혼자서 반찬을 전부 만들며 밤을 꼬박 새웠어요. 저는 손님 한 분 한 분 친절하게 대하고 반찬도 푸짐하게 주면서 가게를 홍보하는 데 애썼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인사도 열심히 하고 음식도 많이 주는 음식점 처음 봤다며 집에 가서 먹을 것까지 포장해 갔어요. 저는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배운 시스템을 이곳에도 적용시켰죠. 직원들에게 일을 분담하고 주방을 지휘했어요. 그러자 주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점점 몰려오기 시작했고 저희 가게는 그 일대에서 맛있고 많이 주는 집으로 소문이 났어요. 점심시간에는 그 바쁜 시장 식당을 두고 엄마까지 와서 거들어야 할 정도였어요.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순한맛 찌개를 개발해서 메뉴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반응이 좋았어요. 엄마들은 어린 아이들 먹인다고 일부러 찾아와서 포장도 많이 해갔어요. 저희 가게는 불붙은 듯 장사가 더 잘 됐고 손님들은 본점이 시장 안에 있다고 알게 되자 일부러 부모님 식당까지 찾아가는 손님들도 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희는 2층 건물을 다 쓸 만큼 규모가 커졌어요. 부모님 식당도 시장 안에서 제일 줄을 길게 서는 맛집이 됐고요. 식당도 잘 되고 제 이혼의 상처도 많이 아물 때쯤에 한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됐어요. 그 사람도 재혼이어서 저희는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식사를 하면서 재혼식을 하기로 했죠. 식사 장소는 아주 좋은 곳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조금 일찍 도착해서
먼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물을 갖다 주던 직원이 저를 보더니 놀라며 물통을 놓쳤어요. 그 바람에 바닥은 물바다가 됐고 제 옷에도 물이 잔뜩 튀었어요. 지배인이 와서 몇 번이고 죄송하다고 하며 직원한테 얼른 사과하라고 재촉하는데도 이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서 있는 거였어요. 느낌이 이상해서 쳐다본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전 남편이 직원 복장을 하고서 이름표까지 달고 서빙을 했던 거였어요. 그 사람은 제가 자기를 알아보자 고개를 숙이고 얼른 그 자리를 뜨더라고요. 지배인은 기가 막히다는 듯이 그 사람을 보더니 다시 저희한테 사과를 하고 전 남편 뒤를 쫓아갔어요. 저와 부모님은 너무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곧 남자 집안 사람들이 왔고 식사를 하면서 모두들 저와 남자의 재혼을 축하해줬어요. 그렇게 모든 일정이 끝나고 나오는데 뒤에서 누가 저를 잡더라고요. 전 남편이었어요. 너랑 이혼하고 나서 내 인생은 완전히 꼬였는데 너는 재혼까지 하고 혼자 잘 먹고 잘 사냐? 네가 인간이면 잠이 오냐? 어떻게 이래? 라는 억지 소리에 저는 그 남자 팔을 뿌리쳤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참나. 그러게 인생을 잘 살았어야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좋은 데에서 일하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지 그래? 너 때문에 오늘 여기 잘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책임져. 책임지라고. 그때 뒤에서 아빠가 자네 지금 뭐라고 했나? 뭐? 남의 귀한 딸 데려다가 말도 안 되는 수모를 당하게 만들어 놓고 뭘 어쩌라고? 내가 오늘 저놈 가만 안 둘 거야. 라며 전 남편에게 죽일 것처럼 달려드는 걸 저와 엄마와 제 남편이 겨우 뜯어 말렸어요. 경찰 부르기 전에 깽판 그만 부리고 저리 가! 라고 제가 소리를 지르자 전 남편은 또 저를 붙잡더니 그냥 이렇게는 못 가! 책임져! 책임지라고! 라고 소란을 피웠고 결국 남편이 경찰을 불러서 그 사람을 신고해야 했어요. 남편과 부모님은 전 남편을 벌받게 해달라고 강하게 말했어요. 저도 쉽게 용서해줄 생각이 없었어요. 끝까지 저런 식으로 구는 게 저를 무시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너무 분하고 화가 났어요. 그런데 다음날 시어머니가 어떻게 저의 식당을 알고 찾아왔더군요. 어쩐 일이세요? 이런 데는 싸구려라서 쳐다도 안 보지 않았어요? 알면서 꼭 그렇게 얘기해야겠니? 우리 준호 처벌만은 한 밖에 선처해줘. 따지고 보면 네 잘못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잖아. 너만 잘 참고 살았어도 헤어지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테니까. 우리 집안에 못 맞춘 네 고집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없던 걸로 해줬으면 좋겠다. 원래 잘 살고 공부 많이 하면 그렇게 아나무인에 뻔뻔한가요? 자기들보다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무조건 굽신거려야 된다고 생각하나 본데 정신 좀 차리세요. 어제 일은 분명히 그쪽이 잘못한 거고 그것만 처벌하는 거니까요. 예전에 제가 적응을 못 해놓고 이런다고요? 그럼 어디 그 일에 대해서 고소라도 해보세요. 누가 그런 거 처리하나 보게요. 저한테 했던 거 여기 있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얘기해보죠. 당신만 욕먹어요. 당신이라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아무리 헤어졌어도 내가 네 시어머니였던 사람이야. 넌 말버릇도 여전하구나. 저한테 부탁하러 온 거 아니에요? 부탁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말버릇요? 그러는 댁도 좀 못 배웠다고 사람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는 버릇 못 고친 거지. 어쩌다가 댁의 아들이 음식점 직원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대로 그냥 못 넘어가겠어요. 계속 이러고 계시면 업무 방해랑 저 모욕했다고 당신도 신고할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더니 그래, 이러길 바라면 몇 번이고 이렇게 할게. 제발 내 아들만은 풀어줘. 부탁이야. 응? 제가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처벌받고 나면 나올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정 안 되면 변호사 부르시던가요. 내가 널 기분 나쁘게 했나 본데 미안하다.
그러니까 부탁이야. 제발 한 번만 봐줘. 여기 이분 좀 내보내주세요. 오픈 전부터 이러면 하루 망쳐요. 얼른요. 라고 하자 직원 둘이 와서 시어머니를 밖으로 끌어냈어요. 얘, 내 얘기 좀 들어봐. 우리 준호 좀 봐줘. 지은영 씨, 지사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했지만 저는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 친정이 투자를 잘못해서 그 사기꾼 때문에 집안이 완전 망했고 남편은 회사에서 업무 태만에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쓴 게 발각돼서 해고됐다고 해요. 그 바람에 소문이 나서 다른 회사에도 취직이 안 되었던 거죠. 겨우 시어머니 예전 인맥으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게 됐지만 뻣뻣한 태도로 일을 해서 계속 지배인 신경을 거슬렀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저한테 물을 쏟고 사과를 안 해서 잘렸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인심을 많이 잃어서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고 하고요. 시아버지도 대학에서 퇴직을 했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자존심을 굽히고 왔던 거고요. 구색 맞추고 고급스러운 것만 찾더니 인생을 더 고급스럽게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전 남편이 벌금을 물게 했어요. 다시는 저한테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해야 했으니까요. 그 뒤로 전 남편 집안과는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네요. 다른 소식은 알 수가 없는 게 다들 조용히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재혼한 남편과 늦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게 벌써 10몇 년의 세월이 흘렀네요. 저희는 여전히 잘 살고 있답니다. 아들 녀석도 속 안 썩이고 학교 잘 다니고요. 부모님도 건강하시니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모두 오늘도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다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